유치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온한 오후를 채웁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나는 친구들과 함께 모래 놀이터에서 열심히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회사 일을 잠시 미루고 딸의 유치원 행사에 참석했어요. 유치원 벤치에 앉아 유나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던 그때 동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 수진이 다른 학부모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상대는 학부모 대표 민수였죠. 수진은 민수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가볍게 그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동우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평소 수진은 낯가림이 심한 편이었는데 민수와는 유독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동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며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동우를 보고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 유치원 견학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죠.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넨 뒤 다른 학부모들에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동우는 수진에게 학부모 모임에 대해 물었어요. 수진은 모임이 재미있고 육아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요즘 민수가 알려준 교육법 덕분에 유나가 글자를 더 빨리 익히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동우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걸리는 감정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또다시 학부모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동우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저 자신의 과한 상상일 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동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늘 학부모 모임을 핑계로 집을 나갔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한 번은 저녁 8시에 끝난다던 모임이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났다며 들어왔죠. 술 냄새가 옅게 풍기는 수진을 보며 동우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임 후에 술자리가 있었냐고요. 수진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표정을 정리하고 다른 엄마들과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다고 대답했어요. 동우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유나를 데리러 유치원에 들른 동우는 우연히 민수를 마주쳤어요. 민수는 동우를 보자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수가 무심코 한 말이 동우의 귀에 걸렸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수진과 약속이 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오늘 친정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우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은 친정에 도착했다며 통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동우는 불안한 마음에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때 유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랑 민수 아저씨랑 어제 놀이공원에 같이 갔다고. 자랑하던 유나의 말에 동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녁 늦게 돌아온 수진에게 놀이공원에 다녀왔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유나가 착각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분명히 엄마와 민수 아저씨가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죠. 수진은 화를 내며 유나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동우는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수진은 결국 유치원 행사 준비로 민수와 단둘이 만났던 것을 인정했지만 그저 업무적인 만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우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동우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안정적인 평판을 가진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진의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탐정은 묵묵히 메모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죠. 일단 일주일간 수진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우는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아내를 미행하도록 시키다니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스스로 의문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탐정에게 첫 보고가 왔어요. 수지는 학부모 모임에 실제로 참석했지만 모임이 끝난 후에는 민수와 단둘이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동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수진과 민수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우는 퇴근 후 곧장 탐정과 만났죠. 탐정은 표정 없는 얼굴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동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진과 민수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죠. 오늘 오후 2시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동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어요. 의심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탐정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최소 3번 이상 같은 모텔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했죠. 동우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우의 마음은 분노와 슬픈 배신감으로 복잡했어요. 유나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팠죠. 어린 딸에게 이런 상처를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평소와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상황을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인지 고민해야 했어요. 동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평온한 숨소리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침이 밝아오자 동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의 아내에게 연락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녀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수의 아내 연락처를 찾아낸 동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동우가 자신을 찾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 의아해했어요. 동우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죠. 그날 오후 도심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민수의 아내 지연은 단정한 차림의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동우는 준비해간 증거 사진들을 그녀에게 건넸죠. 사진을 본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았어요. 이윽고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자신도 최근 민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런 배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두 가족이 함께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어요. 동우는 동의했죠.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도심의 한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동우는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았죠.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했죠.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일시적인 감정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우가 여러 차례 모텔을 방문한 증거를 제시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남편을 노려보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물었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동우는 냉정하게 이혼을 통보했죠. 지연 역시 더 이상 민수를 믿을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유나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어요. 유나에게는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아이는 이유를 물었지만 동우는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첫날 밤 유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계속 울었습니다. 동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에게서 오는 전화와 문자는 모두 무시했죠. 그녀가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에는 모두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우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죠. 이튿날 동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와 양육권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동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죠. 또한 민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우는 잠시 생각하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을 결심했고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연은 민수가 집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도 체면을 구기며 빌었지만 이미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동우는 임시거처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 유나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유치원도 옮기기로 했어요. 유나가 민수의 아이들과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죠. 또한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과 소문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진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동우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유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달라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차갑게 거절했어요. 아이를 위한다면 오히려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수지는 울며 유나를 안고 싶다고 했지만 동우는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다시 한번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동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동우는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한껏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보이지 않았죠.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모텔 출입 증거와 함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진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법원은 동우의 일방적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육권도 동우에게 주기로 결정했어요. 수진에게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죠. 또한 민수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동우는 홀가분한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유나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죠. 동우는 회사에 육아 시간을 요청하여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아침에 유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죠. 유나도 처음에는 엄마를 자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빠와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말에는 수진이 유나를 만날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 몇 번은 동우가 함께 있었지만 나중에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죠. 한편 민수의 가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고 양육권을 얻었어요. 민수는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민수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때 학부모 대표로 인정받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가끔 술에 취해 동우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동우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동우는 우연히 거리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가는 민수를 보며 동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분노와 증오는 여전했지만 그와 함께 연민의 감정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그저 지나쳤어요.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유나가 새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자 동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 유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죠. 특히 유나가 아플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어요. 어느 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다시 우리랑 살 거냐고요. 동우는 잠시 말을 잊었죠. 유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 사랑했지만 함께 살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민수 아저씨 때문이냐고 물었죠. 동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우는 유나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전에 엄마가 민수 아저씨랑 뽀뽀하는 것을 봤다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친구 부모님도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동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어린 아이가 이미 슬픈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유나는 아빠를 꼭 안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없어도 아빠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동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날 밤 동우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흐느끼는 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유나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동우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대답했죠. 두 사람은 유나를 위해서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우는 자신의 삶을 다시 구축해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일했어요. 퇴근 후에는 온전히 유나에게 시간을 할애했죠.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딸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나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취미를 만들었어요. 주말에는 유나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갔죠. 어느 날 동우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 덕에 동우는 조금 더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간간히 친구들과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여성을 만나기도 했지만 아직은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죠. 한편 수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유나를 만나러 왔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동우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원망과 미움은 여전했지만 유나의 엄마로서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동우에게 재결합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갚아나가는 듯 했죠. 민수는 지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지연과 아이들은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었죠. 지연과 동우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으로서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죠. 둘 다 아직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동우는 유나의 손을 잡고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유나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더 의젓해진 모습으로 아빠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벚꽃 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던 중 우연히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수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한결 수수해진 차림새와 겸손한 태도였죠. 민수는 유나에게 반갑게 인사한 후 동우에게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근처 솜사탕 가게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동우는 잠시 망설이다 딸에게 돈을 주며 먼저 가 있으라고 했죠. 유나가 떠난 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다고 말했죠. 동우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과거의 일로 여기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민수는 지연과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우는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으며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라고 말했죠. 그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만 지연은 그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우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로 그를 위로했어요. 얼마 후 유나가 솜사탕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유나에게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밝게 대답했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학교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때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으로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수 아저씨랑 이제 화해했냐고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해라기보다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유나는 엄마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죠. 동우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주말마다 유나를 만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동우의 일상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하고 유나의 학교 생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가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어느 날 유나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처럼 동우의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어요. 지나간 일들은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죠. 유나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